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원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학은 이런 학생을 선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목차를 크게 보시면 첫 번째는 왜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대학은 이런 학생을 선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이 어떤 학생들을 원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뽑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속해 있는 세종대학교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학종도 내신으로 뽑는 거죠 라는 제목으로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겠죠. 그걸 줄여서 학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종이 내신으로만 뽑는 전형이 아님을 한번 제 나름껏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대학 진학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대학은 인격을 둬야 하고 국가와 인류사의 발전에 필요한 어떤 심오한 학술 이론과 어떤 연구와 심지어는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뭐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정의보다는 최근에 이 가운데 노란 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대화가 오가면서 실질적으로 대학에 가야 되는 이유와 오늘날의 대학이 사실은 예전에 지식의 전당에서 최근에는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곳으로 변했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소위 지식인이라는 뭐 대학생과 또 교수님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 소비자, 어떤 교육 제공자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옆에 설문조사 내용을 봐도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가 취업을 제일 큰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의 편성, 여기서 사회적 분위기의 편승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어떤 대학의 어떤 수요겠죠. 그리고 어떤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국가와 인류사의 발전에 필요한 뭐 이쪽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많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간다면 반드시 대학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2년 1월 4일자에 조선일보 어떤 기사를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직은 많이 가지 않는 어떤 배민 커넥트나 배달 파트너 부분의 어떤 전업과 부업의 어떤 그 기사의 수익, 그러니까 월평균 소득을 보시면 전업인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약 287만 원입니다. 옆에 보도자료에 나온, 여기 액수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65.1%의 전국 평균과 약 80%의 유지 취업률을 가지고 있는 대졸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취직했을 때 몇몇의 큰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 287만 원에 달하는 그런 급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봐도 이 대학이 사실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취업을 위한 어떤 거쳐가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관련해서 어떤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간 언론이나 혹은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을 본다면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뭐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또 어떤 내 적성을 발견하고 조금 더 시간을 늦추면서 역량을 더 쌓여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조금 더 나은 취업과 조금 더 나은 어떤 학문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 이제 대학의 진학이다. 또 하나는 아직은 졸업장이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증명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이 역할에 어떤 맞춰서 이 수요에 어울리게 대학을 진학하는 거에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조금 뒤에 부분과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대학을 진학하는 문제가 과연 이 사회적으로 어떤 공정과 어떤 공평의 문제에 과연 이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등만을 위한 어떤 진학인지 혹은 어떤 공정과 공평을 위한 진학을 통해서 어떤 교육 수요자나 교육 제공자가 똑같은 어떤 그 사회적인 공평성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국과 우리나라와 뭐 일본의 대학 진학률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비중이 높긴 하지만 일본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학 진학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인구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기존에 있던 대학들이 그대로 있거나 혹은 심지어는 약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데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덜 할지 몰라도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많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대학 교육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부분과 사실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교육 단계별 성인의 상대적 임금이라고 해서 중학교 이하 전문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이나 서박사를 마쳤을 경우에 어떤 그 임금의 격차를 가지고 있냐, 이 부분인데요. 요것도 그렇고 밑에 고용률 보셔도 사실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평균이나 이런 다른 데 비해서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가 매우 비교적 적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비교적 그 교육의 어떤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이득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 근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언론이나 또 많은 젊은이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차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뭐 석박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조금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어떤 정서적 요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또 이쪽 표를 보시면 연령별 뭐 우울감 정도라는 어떤 또 그런 보도가 있어서 봤는데요. 19세에서 29세까지가 어떤 다른 연령대층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60세 이상의 4.48보다는 약 1%, 2% 가까이 높은데, 여기서도 보면 사실 어떤 이런 그 청년층의 우울감 문제는 그 진로에 대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 문제와 또 어떤 진학에 대한, 그러니까 대학을 가도 쉽지 않다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겹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대학의 이상향해서 이제 사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대학이 어떤 뭐 밑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어떤 취직의 기능보다는 생각의 힘을 넓혀주고 더 키워주고 훈련시켜주고요. 또 당장의 효과는 안 나지만 인생을 좀 길게 봤을 때, 또 어떤 사회생활을 길게 봤을 때 어떤 천천히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 기관임을 미국에서도 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아직은 인정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여기 또 제가 페이지를 바꿔서 다 조금 이제 경제학자들의 분석의 어떤 문제도 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어떤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또 어떤 뭐 취직을 목적으로 혹은 어떤 소극적인 어떤 목적보다는 조금 인생을 넓게 보면서 가서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자기를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보여드릴 거는 이제 학과 선택인데요. 사실 90년대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보시면 90년대는 서울대 물리학과, 컴공, 뭐 의예과 이쪽이 그러니까 우수 학과, 그러니까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과였습니다. 물론 의대는 변함이 별로 그러니까 95년부터는 이제 물리가 의대로 바뀌면서 계속 가고 있죠. 그리고 90년대 보시는 어떤 물리학과가 지금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그 95년에 경희대 한의대를 보시면 2000년, 2005년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그 선호도가 세졌죠. 계속 갔다가 또 2010년도 이후로 가면 다시 또 내려갑니다. 뒤에 인문계열도 다시 있겠지만 요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어차피 학과나 또 어떤 전공이나 어떤 뭐 전도 유명한 어떤 그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곳들이 사실은 어떤 사회적 흐름과 사회적 변천에 따라서 이렇게 인기가 들락날락하는 거지, 이게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반영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사회에서 어떤 발전 단계나 어떤 분위기에서 맞춰서 어떤 필요와 어떤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다만 이제 서울대 의대가 계속 저렇게 1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문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90년대는 법학 95년까지 법학이었다가 2000년대도 법학이네요. 2005년도 법학이네요. 2010년부터 경영으로 바뀌면서 법학이 자꾸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금 그 사회적으로 고정돼 있고 어떤 일단 어떤 단계를 넘어가면 다음 단계가 조금 더 쉬워지고 뭐 이런 단계, 이런 어떤 흐름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거나 혹은 공무원 같이 어떤 일단 한번 들어가면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 어떤 고정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학과나 아니면 뭐 교육학과 계열이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사회 변천에 따라서 학과 선택이 인기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학과 선택도 결국은 본인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지금 좋았던 학과들이 나중에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학과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학과를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또 취업과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은 이런 학생을 선발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아까 전공 얘기를 잠깐 이제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실제로 대학생들이 이제 그 어렵게 대학을 들어와서 전공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39.9%, 한 40%밖에 만족도가, 한 60% 정도밖에 만족도가 없는 거죠. 한 40% 가까운 학생들은 다른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 그 40% 학생들은 결국 자기 전공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는 공부를 좀 못하겠죠. 그러면 기업체, 가운데 있는 기업체에서도 역시 사실은 그 전공 분야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뭐 자격증과 어떤 경험을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40%는 결국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기업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취직을 한 어떤 직장인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실질적으로 자기 전공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그 설문 결과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공 분야로 취업하겠다는 학생 어떤 직장인보다 그렇지 않은 어떤 취업 준비를 그 분야의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구직자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공 선택이 사실은 처음에 대학을 진학할 때부터 조금 더 확실하게 돼야 되고 조금 더 고민해서 돼야 되고 조금 더 노력해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학 진학이라는 어떤 맹목적인 어떤 그런 세태에 따라서 학생들께서 혹은 이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어떤 그 대상자들께서 뭐 신발을 하나 사더라도 사실은 어떤 업체에 가서 또 보고 인터넷에서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이렇게 여러 군데 가서 가격을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을 가려고 하는 고3이나 고2 입장의 학생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대학도 들어가서 보고 저 대학도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더 본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대학들은 모든 정보들이 다 홈페이지나 어떤 온라인상에 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있는 뭐 어디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조금 더 본인이 가려는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비교해 보시는 그런 부분도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공이 이제 전공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제가 뭐 이쪽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인문학적 철학이 좀 합쳐져서 자기의 본인에 맞는 어떤 전공이 선택되면서 그것이 결국은
본인이 행복해지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연구할 수 있는 방향을 갈 수 있는 게 결국은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에서 이 페이지를 조금 만들었었고요. 이것도 뭐 이제 제가 가져온 거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과 그다음에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AI가 할 수 있고 AI가 할 수 없는 직업들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적으로 선택을 해야 안전하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들이 콘크리트 공이나 정유건, 도축원이라도 사실은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본인의 어떤 의지와 소질에 따라서 혹은 흥미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입시 제도를 조금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냐는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194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긴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입시 제도가 심지어는 그 일제 강점기에서도 굉장히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강점해서 와서 이제 무력 통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느꼈던 많은 그 내용들을 이제 보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미 그때도 우리는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을 가기 위해서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 안 돼서 시험에 탈락해서 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이미 그 시대에도 그런 어떤 그 교육열이나 그 고등교육기관을 가려고 하려는 그런 그 열의가 굉장했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에 관심이 계시면 조금만 그 예전에 그러니까 그 요새 신문사들이 예전 그 보도 자료들을 많이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 민족적인 그러니까 근래에 들은 민족적인 어떤 특성에 부합해서 45년 이후부터도 엄청나게 지금 대학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학 입시 제도를 뭐 다 외우거나 혹은 알아야 되실 건 아닌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일어나면 또 바꾸고 또 그 바꾼 거에 대한 어떤 좀 해보다가 어떤 문제점이나 논란이 생기면 또 바꾸고 또 뭘 하다가 안 되면 폐지하고 다시 또 대학에 일임하고 대학에 일임했다 다시 뺏어서 교육부가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어떤 어떤 대책만 계속 세워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대학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어져 왔고요. 이제 94년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1994년이겠죠.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지금도 하고 있는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그 대입 제도가 조금 더 개방적으로 변하고 조금 더 오래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고교 내신도 같이 들어가고 대학별 교사도 이제 있긴 했지만 어쨌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어떤 그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서 융복합적인 어떤 평가 도구를 만든 걸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는 그 부분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는 어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고요. 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또 2014년부터는 입학사정관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그 수능 전형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계속 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입 전형 구조는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고요. 제가 한자를 쓴 이유는 수시의 숫자가 그러니까 계속 어느 때나 뭐 이런 뜻이고요. 정시는 딱 정해져 있는 시간 이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적어본 거고요.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를 위주로 한다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종합적 정성 평가를 통해서 학생부 교과는 정량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논술 전형은 당연히 논술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실기 전형은 이제 정시도 그렇고 수시도 그렇고 실기 중심의 어떤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정시 전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은 나뉘게 되고, 수능 위주 전형은 그 유명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조금 더 수시 전형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내신을 위주로 평가하면 하고요. 어떤 면접 전형과 수능 최저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능 최저는 뭐 최근에 들어서 요구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면접이 최근에 이제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아울러서 학교에 따라서 어떤 과목별, 학년별, 가중치가 다르니까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러분의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이제 그 수치로 된 부분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전부와 또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없어지지 않은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자기소개서를 학생부로 포함을 한다면, 예를 들면 학생부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그런 전형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면접도 하게 되고요. 또 일부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학생들의 내신 성적, 소위 말하는 내신 성적을 수치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 수시 전형의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과 기타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과 학생부 교과의 성적 부분을 한 7대3, 뭐 8대2 혹은 논술 전부, 어떤 이런 비중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학생 여러분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정시 전형은 대표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또 일부 특기자 전형도 있습니다만, 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또 정시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또 수시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를 맞추기, 그 수능 최저에 대한 어떤 그 기본을 넘었다는 어떤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교육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합니다. 혹시 뭐 그 보셔서 알겠지만, 그 혹시 뭐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평가 원장님이 텔레비에 나오셔서 막 인사하고 뭐 이런 거 보셨겠죠. 그 평가원에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수능은 아주 대표적인 표준화 시험입니다. 따라서 대학 교육 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어떤 교과 기능을 초월하지 않는 어떤 교과의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변별력 확보를 위한 어떤 테스트가 바로 이 수능,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따라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와는 조금 틀린 변별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뭐 수시든 정시든 이제 원하느냐, 아까 요게 큰 전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종대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느 대학이든지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혹은 입학처 안내에 보시면 교육 이념, 교육 목적, 뭐 교육 목표, 그 다음에 어떤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핵심 어떤 역량과 또 뭐 인재상 등을 분명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세종대가 원하는 인재 이 부분에 보시면 교육 이념이 애지 기독교 훈민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으로 내려오셔서 교육 목표를 보시면 뭐 창조적인 지성인, 실천적인 지성인, 그러니까 창조적, 실천적, 전인적, 헌신적. 요게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특히 요 평가 요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학교가 가장 원하고 바라고 이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기를 바라는 인재상이 사실은 창의적인 사고로 도전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나누는 인재형.
이렇게 세종형 인재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조금씩 뜯어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이제 자기소개서도 이제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도 그렇고 보시면 이 학교가 나가려는 어떤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주로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세종대의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평가 요소와 세부 항목과 주요 평가 관점에 대해서도 사실 홈페이지에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요강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 그러니까 세종대학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평가 요소로는 크게 네 가지 학업 역량, 그다음에 계열이나 어떤 전공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을 평가하고요. 또 전형에 따라서 이 네 가지 평가 요소에 대한 어떤 배점의 비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업 역량은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시면 이제 세부 항목이라고 해서 학업 성취도나 학업 의지. 그러면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와 의지를 어떻게 보는가? 또 옆에 보시면 주요 평가 관점으로 예를 들어서 교과 관련 뭐 성취 수준 및 추이, 또 뭐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및 열정, 또 교과 관련 탐구 활동의 참여 및 성취 뭐 이런 식으로 주요 평가 관점까지 모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만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학생부 종합의 서류평가 요소의 어떤 평가 요소 비율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대학교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표 전형 이름이 창의 인재 전형입니다. 창의 인재 전형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면접형, 하나는 서류형. 면접형은 기존에 있던 1차 서류를 하고 2차 면접을 하는 전형이고요. 서류형은 면접 없이 서류만 가지고 100%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면접형과 서류형이 어떻게 틀린지가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그때 여기 그 표를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가 요소의 비중이 틀립니다. 요 비중에 따라서 입학사정관과 대학의 교수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소개서 포함해서 평가를 하시게 되고요. 그 평가하는 점수가 요 비중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에도 다 있고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였죠. 면접형은 면접을 보게 되니까 학업 역량보다는 계열이나 전공 적합성 부분의 배점이 조금 더 높고요. 서류형인 경우에는 면접이 없게 되니까 학업 역량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인성과 창의력 및 발전 가능성 부분은 비슷하게 가고요. 그 외의 전형도 있는데 그 외에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경우에는 학업 역량과 계열 어떤 전공 적합성의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논술도 조금 말씀드린다면 세종대 논술 전형의 특징도 사실 학교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최근에 논술 전형의 특징이 통합적이고 어떤 인문계 자연계 없이 이제 그렇게 나가긴 하는데 그런 부류의 대학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대학은 지금 예를 들은 세종대처럼 인문계열은 인문계적 요소만 평가를 하고 자연계는 자연계적 요소만 평가를 하는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그 전공 적합성 부분이 굉장히 평가가 많이 되면서 또 자연계열 학생들의 어떤 수리 쪽의 평가가 많이 되는 그런 식의 논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종대처럼 두 부류의 어떤 그런 큰 논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첨부를 조금 해드리자면 굉장히 최상위권의 논술 대학인 경우에는 논술을 어떻게 뭐 사교육을 뭐 좀 받아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상위권의 대학이 아닌 뭐 중상위권, 중위권 대학들의 논술 전형은 사실상 학교 교육만으로 아주 충분합니다. 그 논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그 난이도에 관해서 모든 대학들이 홈페이지나 입학처 홈페이지에 그 논술 문제를 다 공표하고 있습니다. 해설도 하고 있고 정답도 제출하고 보여주고 있고요. 필요하신 학생이나 혹은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교에 가셔서 일단 그 논술 문제가 얼만큼 쉽게 나오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 교육이 그렇게 이 시험이 그렇게 사교육을 위반하거나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학종도 내신으로 뽑는 거죠? 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학종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저도 한 15년, 10년 넘게 지금 그 입학사정관을 하고 있는데 매년 들리는 소리가 이겁니다. 학종도 내신을 뽑는 거죠. 내신이 얼마면 붙겠어요? 이 얘기인데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원자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질을 어떤 정형화된 공식이나 혹은 기계적 수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또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이 아닌 제출한 서류의 어떤 전체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점검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학교마다 요건 조금씩 틀립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종합적이면서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대표적이고 아주 공식적인 얘기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공식이나 혹은 기계적 수치로 평가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또 어떤 성적만이 아닌 이 부분도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치적으로 또 혹은 어떤 정형화된 공식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서울의 16개 대학인 경우엔 40% 가까이 정시도 맞춰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능과 어떤 교과 전형에서 이미 굉장히 정형화되고 수치로 계산된 어떤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뽑았고요. 또 그걸 뽑은 학생들의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겠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나쁜 점에 주목을 해서 또 혹은 부족한 점에 주목을 해서 만들어낸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들면서 다시 어떤 정형화된 공식이나 수치를 가지고 학생을 뽑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보충하면서 보완하고 그 앞에 있던 정형된 어떤 정성적인 평가가 아닌 부분에 대한 어떤 보충적인 역할 혹은 어떤 그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전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전형은 어느 학교든지 간에 보다 정형화되지 않게 보다 수치로 계산하지 않으면서 뭔가 그 앞에 있던 전형들, 그러니까 정형화된 공식이나 수치로 뽑은 전형들의 뽑힌 학생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뽑자. 이게 아주 공통적이고 굉장히 당연한 인식을 가지면서 만든 전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그러면 왜 내신이 다 학교마다 다 정해져 있나요? 어떤 범위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1, 2년 해본 그 어떤 전형도 아니고요. 이미 고등학교와 대학과 어떤 그 외부의 어떤 기관들에서도 매년 합격자의 분석과 또 지원자의 분석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각 대학에서 평가를 어떻게 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뽑는지를 어떤 변수를 가지고 평가해서 분석을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그 학생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이제 그 합불의 여부나 어떤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몇 년이 흐르고 계속 흐르다 보면 이제 그 학교의 범위와 어떤 지원 가능한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고 결정하기는 여러분들이 아직 젊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직 조금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신 겁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게 어떤 학교든 학생들의 역량과 조금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찾아내려고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께서 한참 더움이 지나가고 아직 더움이 남아 있을 때 한 달이 넘게 컴퓨터에 앉아서 이 학생들의 적어놓은 내용을 보고 성적 추이를 보고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고 또 읽다가 모르시면 입학사정관한테 물어보고 입학사정관도 잘 모르면 서로 물어보고 이런 식을 거치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학생, 조금이라도 우리가 혹시 간과한 학생이 없는지 이거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전형이 바로 이 전형입니다. 따라서 꼭 대학을 믿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절대로 그런
혹시 결과가 뭐 조금 실망스럽더라도 사실은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 역사는 사실 앞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신인 그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이 사실은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그 미국 대학들에서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그 주류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성적으로 어떤 이제 뭐 그 어떤 뽑는 인원에 대비 성적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뽑는 전형. 이제 그러니까 학업 외에 다른 부분을 보고 뽑는 전형인데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제 90년대 후반에 정확히 얘기하면 2004년, 2008년, 뭐 2009년 이때겠죠. 연구는 계속 해오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이제 이 교육부에서 이 제도를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이제 계속 확대, 변형, 수정돼 왔습니다. 현재로는 이게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아니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죠. 특히 또 2004년에 또 2008년 뭐 대학 입학제도 개선안과 또 2015년에 그 대입 전형 간소화 및 그 대입제도 발전 방안에 따라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라 또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뭐 수상과 또 어떤 독서 기록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공공성과 어떤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많이 보완되고 삭제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원자의 환경을 반영할 수 없도록 이제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을 해서요. 서류 평가 부분에서부터 학교나 어떤 출신 배경을 알 수 없게 만들었고요. 또 면접에서도 당연히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해서 이제 어떤 그 지원자의 환경이나 어떤 그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배경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이제 그렇게 전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왜 필요할까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나 혹은 학생부 교과나 혹은 논술이나 혹은 기타 어떤 그 뭐 실기전형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폐해 혹은 어떤 보충할 점들에 주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 혹은 어떤 개선책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처음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었지만요. 이걸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나 어떤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이나 전공 적합성 등을 어떤 수치의 단순 합의나 어떤 우열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시행합니다. 물론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입학사정관과 대학의 교수님들이신데요.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교육부의 어떤 그 지침과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어떤 그런 어떤 지속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굉장한 전문가로서의 어떤 사회적 지위도 점점점 확보해 나가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전형 평가의 어떤 전문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그 학교 안에서의 어떤 기록과 또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공교육 정상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도 사실은 앞에서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의 차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수시라는 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시가 아닌 수시라면 여러분들의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위주라는 말이 나왔고요. 요 학교생활 기록부 위주라는 단어 안에서 이제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일부분인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다음에 다른 어떤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개괄하면서 혹은 분석하면서 더불어 자기소개서까지 포함해서 그 학생의 모든 것들을 평가해서 선발하는 것이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평가를 하는 그러면 입학사정관은 누군가?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입학사정관은 학생들의 평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전형에 대한 평가와 평가를 위한 어떤 전형 계획을 만들고요. 전형을 수립하고 또 그 전형을 연구하면서 어떤 데이터적인 어떤 수치를 가지고 각 학교의 처지에 맞는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형 방법을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사실 입학사정관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고교에 대한 어떤 교육 과정과 또 심지어는 정부의 교육 정책까지도 같이 쫌버려서 같이 합쳐서 우리 대학에 가장 알맞는 학생들 또 이 학생이 과연 그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얼만큼 노력을 했고 어떻게 과정을 거쳐왔고 또 선생님이 어떤 평가를 했으며 선생님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경우에 고등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다 저런 학생들이라는 그런 것들을 또 고교의 교사 선생님들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 평가에 어떤 관련된 어떤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입학사정관대 어떤 다른 부류인 이제 교수 입학사정관들이 계십니다. 이제 위촉 사정관, 위촉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전형의 평가를 전임 입학사정관이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활용해서 위촉을 하고 엄청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최소한 신임인 경우에는 100시간 가깝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또 후에도 계속 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전공적인 어떤 그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것들과 또 입학사정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등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입학사정관보다도 조금 더 나으신, 조금 더 평가를 잘하신 분들도 존재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큰 역할을 맡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이 입학사정관들이 결국 평가의 질과 또 어떤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한국대학교협의회 등에서도 이 입학사정관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입학사정관들의 어떤 그 취업 부분과 또 어떤 그 처우 부분에 대한 어떤 환경 개선 이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사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러면 어떤 학생들일까?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거나 3월달에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조금 낮게 나왔고 또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에 어떤 성적보다는 어떤 다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조금 많이 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적어놓긴 이렇게 적어놨지만 사실은 3년 동안 사실은 모든 고등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결국은 교과 성적이겠죠. 교과 성적이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장 많이 고민했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교과 성적의 수치만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교과 성적의 그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활동과
선생님들의 어떤 평가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그 학생들의 학업 역량과 어떤 지원한 전공에 대한 어떤 적합성 여부, 또 혹은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발전 가능성 부분, 또 인성 부분까지 같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내신 성적이 부족하거나 어떤 그 활동이 너무 난 풍부하니까 잘 될 거야, 혹은 활동이 너무 없으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고교 생활을 나름껏 충실히 한 학생, 그게 성적이든 그게 성적이 아닌 부분이든 하여튼 열심히 한 학생, 그런데 고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굉장히 낮아지진 않겠죠. 사실은 그래서 성적을 보고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이지, 그 수치적이나 어떤 뭐 3등급이면 되고 4등급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5등급이라도 그 학교가 그 환경이 사실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5등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블라인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안에 어떤 그 성적표 안에 어떤 그 학생들의 비율과 또 어떤 그 학교의 과목 배치라던가 또 이 학생의 어떤 활동들을 보면서 입시 전문가라고 하는 소위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는 이 학교가 정확히 구별되지는 않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해 온 학생이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고 어떤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겠죠. 성적이 쭉 올라가면 좋은가요? 아니면 혹은 성적이 쭉 내려가면 나쁜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려고 하는 목적은 성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대학에 들어와서도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혹은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대학에 들어와서도 이 떨어진 성적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더 학업에 흥미가 없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성적이 들락날락했다? 계속 대학 들어가서 들락날락 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그 어떤 다른 부분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면 충분히 그거는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성적이 계속 떨어진다고 해도 대학 가서 반드시 성적이 계속 떨어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전공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학생은 고교에서 있었던 시절보다 다시 성적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심지어는 더 공부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그것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그냥 수치만으로 알 수 없는 그 학생의 어떤 부분을, 그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성적의 어떤 높낮음 혹은 활동의 어떤 수상이 몇 개가 없고 뭐 독서가 몇 개가 없고 선생님이 이런 말을 써주셨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또 3학년 올라와서 본인의 학생부를 본 거지만 저희 입학사정관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학생들 각 곳곳에서 온 학생들의 학생부를 전부 보고요. 그걸 몇 년씩 받고 10년이 넘게 봐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분석과 의미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믿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고3 학생들의 어떤 성적이 좀 떨어질 거다. 재수생 대비 특히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 또 그게 결국은 이제 학종의 우수한 점이겠죠. 또 교과 전형 일부분에서는 이제 또 면접을 거꾸로 뭐 도입하는 학교도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한민국의 고교생이 고교라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어떤 교육 활동 안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면 꼭 이걸 가지고 도전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대학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분석할 능력이 있으니
일단 믿고 한번 지원을 해주시라.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오늘의 이제 앞에 처음에 대학을 왜 지원해야 되는지,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또 뭐 대학을 간다면 이제 어떤 방향, 어떤 방법을 거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큰 의미에서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부분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학종, 이제 여기는 학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제가 말이 한 30분 이상 했으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종은 내신으로만 뽑지 않습니다. 내신으로만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학종은 내신과 내신 이외의 고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종,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내신과 내신 이외의 고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학종으로 뽑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이 기업체가 아닙니다. 기업체는 이미 만들어진 어떤 인재의 능력을 선발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체고요. 대학은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활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학생들을 다시 교육을 시킬 때 그 교육이 더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전형이고요. 따라서 특히 학종은 그 내신,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과거의 어떤 그 공적이겠죠, 흔적이겠죠, 어떤 노력의 결과겠죠. 그것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이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거라는 건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 봅니다만 내신 성적을 수치만 보지 않고요. 내신 성적과 다른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다 내려오면 학종에서의 내신은 관건이 아닙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교과 전형은 관건이 되겠죠. 조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학종에서의 관건은 크게 적합성과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합성이란 단어 안에는 사실 학업 능력과 전공 적합성이 포함된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적합하게 학업을 잘 할 건지에 대한 적합성 부분, 또 그렇다면 진짜로 이게 잘 할지 그러니까 들어와서 잘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의 부분을 단지 고등학교 때의 수치만 가지고 그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출된 서류 모든 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 그래서 적합성과 가능성을 거꾸로 학생들이 저희 대학에, 저희 세종대학에 하여튼 그 어필해 줄 수 있으시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그 학종에 대한 대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학은 지원자의 학업과 학업 관련 활동,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교사의 평가. 학교 생활 기록부가 학생이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시는 건데요. 다년간의 교육 경험과 훌륭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그 경험과 어떤 느낌과 어떤 성취와 모든 것들을 최대한 좋게 평가해 주시겠죠. 그걸 가지고 저희는 그 선생님들의 그 어떤 작성해 주신 내용의 의미와 어떤 그 주시려는 어떤 메시지, 또 혹은 어떤 그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평소에도 계속 그 여러 교사 선생님들과의 관계와 어떤 의견 교환과 소통의 창구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평가에 들어가서는 학업과 학업 이외의 활동과 그 다음에 교사의 평가, 이 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저희 입학사정관들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종과 어떤 교과와 수능과 어떤 논술 부분 간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제가 만들긴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딴 데서는 못 보신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종은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요.
교과 전형과 수능과 논술은 학생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구별하고 어떤 차별을 해서 어떤 그 선택적으로 뽑으려고 하는 전형과 학종은 뽑으려고 합니다. 구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뽑으려고 하는 전형. 뽑으려고 하면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좋고 양질의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학종은 뽑으려는 전형이고 교과나 수능과 논술은 구별하려고 만든 전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